얘들이 이제 그 추록, 우리가 보통 이제 추록이라고 얘기해요. 추록. 그러니까 이제 변경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록을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 교재에서 큰 틀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아직 지금 그 제가 알아본 결과 시험 날짜하고 그게 세부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게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이게 각 지방 우체국 그 우정청별로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이게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나가지고 그걸 이제 뭐 각 지역별로 이제 이게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아직 우정본부 사업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그 날짜랑 이거 공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지가 되게 되면 세부 시행 방안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출판사에서 추록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게 추록을 받으면 어차피 그 추록 바뀐 내용을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생각합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추록 내용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내용 한번 다시 어떻게 된다 검토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늦으면 10월 초까지라도 하던데 사실 이것도 시험인데 이게 한 서너 달 공부해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큰 틀 좀 숙제해 놓으시면 우리가 시험 치는 데는 오히려 좋으면 좋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고래 정리를 하고 고래 좀 일단 좀 기다려 주십시오. 출판사에서 추록이 나오면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제가 소포를 안 하고 왔습니다. 소포 중요한데요. 자, 17쪽에 보면 아까 전에 그 우편물 규격하면서 18쪽의 내용 요거 다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규격 외 요금, 그 규격을 벗어난 건 어떻게 된다고? 우체국에서 그 처리가 힘드니까 어떻게 된다? 규격 외 요금 받는 거.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규격을 뭐 할 필요 없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차라리 이런 걸 보란 말이죠. 18쪽에 규격 외 보면 크기를 보면 뭐가 나온다? 허용 오차 범위가 나오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된다고? 나올 수 있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예외적인 케이스, 허용 범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된다? 시험에서는 10mm라든가 3mm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장난을 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격까지 몇 밀리미터까지 다 외우는 건 여러분들 필요가 없고요. 단서 조항만 좀 봐두시면 돼요. 다음에 무게는 몇 g 이하다? 50g 이하고요. 봉투의 재질은 당연히 뭡니까? 종이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당연히 뭐다? 수치인 우편번호는 기재해야 되고, 우편번호 좌우에 뭐라고? 4mm 이상의 공간 확보. 이런 거 이제 그 공간 확보되는 그 수치 요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 우편물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 봉투 앞면 어떻게 된다? 밑면으로부터 17mm, 오른쪽으로 140mm까지는 아무것도 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붙는 이유가 이렇게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된다? 대비해서 이쪽은 이제 어떻게 된다? 비워두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죠.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제한. 우편물 외부에 발송일이 필요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 제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봉투에 넣는다는 건 뭡니까? 안에 내용물을 못 보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걸 다 적어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적지 못하는 거.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상황. 연애편지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음 나오잖아. 별납, 후납, 정기 간행물, 서적 뒷면에는 뭐라? 광고 게재 가능. 이거는 이제 된단 말이죠. 광고가.
왜냐, 이거는 다분히 뭘 띄고 있으니까 상업성을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기 간행물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광고물 같은 거 부착돼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를 사용할 수 없다?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는 발광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뭐도 안 된다고? 우편물에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표면이 편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요게 규격 외 봉투의 요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너무 크기나 사이즈에 뭐 하지는 말자. 집착하지는 말자.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18쪽에 세 번째가 뭡니까? 소포. 소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신서가 뭐였습니까? 신서. 편지 등, 이게 신서죠. 문서로 된 거. 되겠죠? 근데 이제, 말 그래도 신서는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돼.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물건. 부피가 큰 물건은 뭘로 보내야 될까? 소포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참 좋아졌죠? 옛날에는 소포 보내려고 하면 우체국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체국에서 무게 달고 포장하고, 여러분들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 그대로 배우고 있는 요건 같은 걸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체국에서 소포 발송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우체국에 안 가도 뭐합니까? 우체국도 뭐하고 있습니까? 방문 접수 서비스가 있죠. 그게 뭐라? 우체국 택배. 다음에 꼭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 편의점 가서 편의점 택배 이용해도 되고 뭡니까? 집에 택배 불러도 되죠. 그만큼 물건 보내기가 어떻게 된다? 편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 보낼 때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다? 소포. 그래서 우체국 택배도 소포에 속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거는 그냥 소포고요. 다음 방문 접수해 주는 게 뭡니까? 우체국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되겠죠? 택배도 뭡니까? 소포입니다. 택배도 소포. 다른 거 아니고요. 자, 나오죠? 개념,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뭐 뒤에 법조항은 안 외우셔도 되고요. 소포는 뭐 보내는 거? 물건 보내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죠? 취급 방법에 따라서 등기소포와 보통소포. 자, 등기소포와 보통소포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취급 방법. 이거는 기록을 하냐 안 하냐죠. 기록을 하게 되면 등기소포고, 기록하지 않으면 맞죠? 기록하게 되면 등기소포고, 기록 안 하면 보통소포고. 되겠죠? 다음에 나오지? 접수 방법.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 들고 가서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 말 그대로 창구 접수. 다음에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거. 이건 뭐야? 방문 접수. 그래서 이 방문 접수 우체국 소포 브랜드가 뭐라고요? 우체국 택배 KPS. 그래서 택배 부분은 나올만 합니다. 왜냐? 요즘에 사실 소포 잘 안 쓰잖아. 요즘은 다 택배 이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체국 소포의 새로운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 우체국 택배에 관련된 건 어떻게 돼? 자주 물어본단 말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소포 붙이는 것도. 자, 잘 봐봐. 취급 대상. 신서 통화는 말 그대로 뭐로? 봉투에 넣어서 보내. 아니면 특수 부가 취급 우편물로 보내면 되는 거고, 물건을 보낼 때 뭘로 보낸다? 소포로 보낸단 말이야. 다음 나오잖아. 전기 발송 시 전기 간행물로서 가맹 요건에 부적합한 것. 그러니까 이제 전기 간행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기 간행물로는 못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뭘로 보내야 된다고? 소포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정기 구독한다라든가 그런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안 그래도 저도 백화점에서 전기 간행물 날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봉투를 챙겨놨다가, 이게 제가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봉투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요 윗부분에 전기 간행물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요거는 소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보낼 거면 뭘로 보내야 된다고? 소포로 보내야 된단 말이죠.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그저 우체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에 그거 이제 우편 거기에 뭐합니까? 한금 이만큼 싣고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다 이렇게 꽂고 있죠. 그게 전기 간행물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단 말이죠. 봉투 상단에 보면 딱 써 있습니다. 전기 간행물이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편물을 보실 때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아, 요게 요 요건이었구나. 요게 전기 간행물에 해당되는구나.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 뭡니까? 아, 참 뒤에서 봤던 거. 부가우편. 부가우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디 갔나? 잠깐만. 아, 이게 이쪽이 아니네. 아, 쏘리. 제가 잠시. 이게 봉합우편물, 부가우편물이 아니고 봉합우편물, 전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어디? 봉투에 넣어서 뭐합니까? 뚜껑을 닫았으니까 봉합우편물에 속한다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된다? 좀 챙겨 두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오잖아.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제한 중량이 몇 킬로라고? 30kg. 이런 거 외워야 되죠. 30kg 이상은 어떻게 된다? 소포로 보낼 수가 없다. 이게 보통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거운 물건은 여러분들 택배가 안 되죠. 뭘로 온다? 화물로 오죠. 화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통상우편물의 소포 취급 가능 여부. 소포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신서와 통화인 경우에 한한다. 즉 뭐라? 편지하고 통화, 뭐 돈하고 뭐 유가증권하고 이런 건 안 되고 물건은 뭘로 한다? 소포로 보낸다. 따라서 나오죠. 백지, 노트, 사진, 글씨 및 그림, 도면, 원고, 이력서, 호적 등초본, 거래통장, 통신 목적을 달성한 날짜가 지난 서장이나 엽서, 답안지, 설계서, 증명서 등은 뭐가 가능하다? 소포가 가능하다. 왜? 얘는 뭐가 아니니까? 신서와 통화가 아니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날짜가 지난 서장이나 엽서. 날짜가 지났다는 말은 이게 신서로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거는 뭘로 보낼 수 있다? 소포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신서, 문서 같지만 요거는 뭘로 가능하다? 소포 취급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되겠죠? 자, 다음 이것도 길이, 넓이, 두께 보세요. XYG 160cm 이내, 즉 1.6m를 넘을 수가 없다. 합쳐서 XYG를 합쳤을 때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60을 넘을 수 없다. 다음에 중요한 거, 어느 한 곳도 뭐는 못 넘는다? 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가 1m가 넘어버리면 합쳐가지고 1m 60 이내라도 어떻게 된다? 이거는 소포로서 못 보낸다. 되겠죠? XYG 합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160cm 이내. 하지만 but XYG 가로 세로 부피가 하나라도 1m를 넘어서는 어떻게 된다? 소포로서는 취급할 수가 없다. 즉 쉽게 말하면 너무 큰 물건은 어떻게 된다?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되겠죠? 그건 이제 뭘로 보낸다? 우체국에서 못 보내죠. 화물로 보내내죠. 화물로. 자, 다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인데 잘 봐요. 신서 합장 소표우편물, 소포우편물. 원래는 소포는 신서를 제외했죠. 근데 소포우편물은 뭐라고? 신서를 함께 넣을 수 있다. 이게 또 예외적인 경우죠.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 소포는 신서가 안 들어가는데 신서 합장 소포 우편물은 뭐라? 신서를 포함해서 보낼 수가 있다. 되겠죠? 당연히 요금은 더 부과되겠죠. 나오죠? 신서 합장 소포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당해 소포 우편요금의
이게 지식경제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록 나오게 되면 거기서 다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할 거니까요. 이거 미래창조과학부인가 뭐 그걸로 바뀌었었죠. 아이, 이놈이. 바꿔내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꿨대? 미래 맞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어쨌든 개정된 내용이니까 좀 봐두셔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따로 고시한 금액을 가산한다. 당연히 뒤에 몇 조 몇 항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소포랑 좀 다른 경우 뭐를 넣을 수 있다? 신설을 포함해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니까 어떻게 된다? 정리는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우체국 가서 소포를 한 번만 붙여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좀 접수가 어떻게 된다? 까다롭습니다. 왜? 혹시 폭탄물이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어떻게 된다? 들어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우체국 가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 그 우체국 그 접수하는 창구에 보면 뭐가 있어? 우리 아까 규격이 있었죠. 가로 세로 그 두께인가 저 높이 XYG가 어떻게 된다고? 160cm 이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갖고 오는 물건이 우체국 보면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규격별로. 근데 자기가 갖고 간 물건이 박스에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체국 창고에 가보면요. 박스 만들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가가지고 한참 되게 보고 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기존에 그 원래 만들어 놓은 우체국 박스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을 주면 그 사람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는 뭡니까? 박스를 만들어 주더라고. 그 박스 역시 뭡니까? 이 조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박스 만드는데 보니까 상자 만들 때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되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 그거 한참 보고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체국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왕이면 큰 우체국. 요거 우리 시내에 그 큰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우체국 업무를 한번 쭉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머릿속에 연상이 되니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동네 우체국은 가봤자 그거 없고 큰 우체국 한번 가보시면 전반적인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죠? 접수, 검사, 내용물, 문의. 자, 물어보겠죠? 폭탄물, 인화물질, 마약류.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답 나오죠?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 물에 적게 한다. 이래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안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 위에 우려가 있으면 우편물의 뭐를?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야? 열고 보잔 말이지. 열고 보잔 말이지. 만약에 이게 심각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우체국에서는 소포를 거부할 수 있겠죠. 왜? 이거 하나 옮기려고 다른 물건 손해보면 안 되잖아. 되겠죠? 자, 나오잖아.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다음 나오잖아.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한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접수 거부 안 하면 돼요.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원체 민원인들의 파워가 세니까. 다음 나오죠. 우편물의 포장 상태 검사.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저씨죠. 이 포장이 견고하게 훼손 없이 잘 돼야지만 소포로 취급을 해줘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우체국 박스에 내 물건이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체국에서는 소포 취급을 합니다. 나오죠? 내용물의 성질,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 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옆에 가가지고 다시 포장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체국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딱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접수를 했으면 뭐합니까?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제조? 저울의 제조?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이제 재가지고 돈 받죠.
나오잖아. 등기소포 우편물의 우편요금 납부는 자 우표 납부도 가능하고요. 우표 납부. 우표를 붙여도 된단 말이에요. 우표. 여러분들 옛날에 갖고 있던 우표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요. 얼마나 그럼 붙여서 보내면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우체국 시스템이 나오는데 일반국, 뭐 별정국, 치국국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동네 신협에 가보면 신협 안에 조만하게 뭐가 있습니까? 우편 취급하는데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우체국은 아닌데 우편 취급 사무소라고 이렇게 동네마다 조만하게 설치되는 게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유심히 보면 그런 게 하나씩 눈에 띄어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협 안에 우체국이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우체국이 아니고 소위 이게 뭐야 취급국이야. 취급.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안 돼? 우표를 못 붙여. 그러니까 뭐만 된다? 일반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체국 거기서만 뭐 한다고? 등기소포 붙일 때 우표 붙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봐봐. 이런 게 우리가 동네에 보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만 차려도 돈 됐었거든요. 동네에 요거 우편 취급국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차려도 참 쏠쏠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요즘 다 망했지. 왜? 택배 때문에. 그죠? 다음에 당연히 뭐도 된다. 현금, 신용카드. 즉 수납해서 증납, 즉시납부 처리한다.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잖아. 수납한 우표류는 소포에 붙이지 않고 마감 시에 출력되는 우표 처리부에 첨부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표를 보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또 이제 등기 우편에다가 위에다가 덕지덕지 우표를 붙이면 어떻게 돼? 훼손도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고? 우표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걸 이제 붙이면 주소도 가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 이제 별도로 처리해 준단 말이죠.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죠. 보통 소포 우편물. 우편요금은 나오죠. 우표 첨부 가능하고요. 현금 가능하죠.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뭐합니까? 표시인 날인 나오잖아. 보통 소포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뭐라고? 소포라고 도장을 찍죠.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소포 우편물 내용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문의한 이유, 확인한 이유.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내용문이 끝냄.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계약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물건에 뭐 하자가 없는지, 이걸로 보내면 되는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발송인이 거짓말을 했다. 거기에서 뭔가 훼손이 발생한다. 그 경우는 우체국이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왜? 발송인이 우체국을 기망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이거 서로 믿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자, 다음 나오죠. 신서가 표시된 거 뭐 한다고? 합장 소포에 표시를 한다. 근데 사실 소포 보낼 때 편지 이만큼 써가지고 포장해가 보내면 그거 뭐 누가 뭐 압니까?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원칙대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원칙을 어기게 되면 소포가 안전하게 갔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뭡니까? 훼손이 되거나 망실, 그러니까 손망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 발송인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된다?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단 말이죠. 되겠죠? 근데 참 이거 너무 보시려고 하면 힘들 거야. 일일이 대화하고 확인해야 되고요. 의심이 가는데 좀 뜯어보자 하면 어떻게 된다? 막 얼굴 붉히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렇다고 접수 거부 이래버리면 또 막 거기서 싸울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잘 보시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술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좀 되게 곤란하잖아요. 깨지게 되면 문제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또 잘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뭐랍니까? 소포 번호. 접수 순서에 따라 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번호를 부여한다. 접수번호, 접수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등기번호 바코드 라벨을 붙인다.
왼쪽 아래에. 되겠죠? 그래서 나오죠. 뭐 요금 별납, 후납, 후납 등기 소포. 이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요금 별납, 후납 소포 번호 표시를 날인하고 접수 번호, 접수 금융 중량을 기재한다. 이게 이제 소포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절차란 말이죠. 근데 여기선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뭡니까? 제한 중량 몇 킬로라고요? 30kg. 되겠죠? 다음에 XYG 합쳐서 어떻게 된다고? 160cm 넘으면 안 되고 어느 한쪽도 10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되겠죠?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는 뭐가 있었다고요? 신서 합장 우편 소포 우편물. 이건 신서를 보낼 수 있는 소포였죠. 되겠죠?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요거 그거 하는 거. 요금 징수 방법. 요금 징수 방법. 등기 소포도 우표를 납부할 수 있는데 요건 일반적인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예외적인 경우니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되겠죠? 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20쪽에 뭐와 뭐의 구분, 일반 소포와 등기 소포의 차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록 취급이죠. 등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기록을 남겨준다는 게 가장 중요했죠. 되겠죠?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비화생이 아실 거예요. 보통 소포는 뭘 붙일 수 있다? 우표를 붙여도 돼요. 나오죠? 우표 붙임 가능이라고. 근데 등기 소포는 우표로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우표를 붙이진 않아요. 되겠죠? 다음에 당연히 등기 소포는 손해배상 되죠. 하지만 보통 소포는 안 되고요. 다음 반송료. 근데 어떻게 보면 보통 소포는 뭐가 없어? 반송 수수료가 없어. 근데 등기 소포는 뭐라고?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 수수료도 징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등기 소포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비싸.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돼? 안전하단 말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부가 우편 영무, 부가 서비스 해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20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그때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를 전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거 외워두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기를 왜 하는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문제 발생 시에 어떻게 된다? 대처가 용이하다는 거.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가우편 서비스 이 부분은 뭐 부가우편 영무 요거는 뭐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한번 좀 완전하게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23쪽 4쪽에 이 표는 굳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거 우체국 직원한테 가서 물어봐봐. 이거 외우고 있는가? 이 사람들도 몰라. 찾아봐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는 안 물어본단 말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뭡니까? 드디어 뭡니까? 국내 우편 서비스.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 우편 서비스가 있다는 말은 국제도 있단 말이죠. 국내 국제 여러분들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나오죠? 기출문제도 있죠? 보기에서 설명한 국내 우편 서비스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업. 되게 쉽게 나옵니다. 이거. 개인의 사진, 기업체 로고, 캐릭터, 광고물 등을 우표와 나란히 인쇄 제작한다. 이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인터넷 찾아가 보면 나만 우표 찍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다음 달 애기 돌잔치인데 이 나만의 우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 이제 선물로 답례품으로 제공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진을 우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되겠죠? 이게 무슨 서비스? 나만의 우표 서비스. 참 세상 좋아졌죠? 세상 좋아졌죠? 다음에 뭡니까?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고객의 주소지로 방문 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 뭡니까? 우체국 택배, KPS. 이것도 나올 확률이 높지.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체국에서 그나마 이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죠? 다른 택배사보다는 우체국 택배가 그래도 좀 친절해요. 사람들이. 그나마. 다음 나오죠?
전국 우체국을 통해 농어촌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뭐라고? 우체국 쇼핑.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근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합니까?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굵직굵직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나오죠? 우체국 택배. 정의는 아까 전에 봤죠? 소포입니다. 소포. 방문 접수. 편리하죠? 되겠죠? 우체국 택배. 자, 서비스 이용 방법. 콜센터 전화 주시거나 뭐 한다고요?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그 집배원 아저씨가 어떻게 된다? 택배 직원이 친절하게 찾아옵니다. 자, 이용 요금. 당연히 안 외우겠죠? 되겠습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나오지? 몇 킬로까지야? 30kg. 다음 XYG 합이 얼마야? 160. 이건 아셔야 된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봐봐. 이게 재밌는 게 밑에 주석 봐봐, 주석.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다 얼마인지는 안 외우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돈 더 내야 돼. 잘 봐봐. 밑에 그 가로 설명 나오지? 주석. 가로는 가로, 세로, 높이, XYG, 합판 크기, 단계별 중량이나 크기 한 가지만 초과해도 뭐 한다고? 초과요금.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하는 게 좋아요? 포장을 최대한 작게 하고 중량이 적게 나가야지 어떻게 된다고? 요금을 저렴하게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kg인데 포장을 120cm로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 표는 다 안 외워도 되고 중량하고 사이즈가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는 거. 어느 하나만 넘어서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에 동일 지역하고 설명 나오죠. 접수 지역과 배달 지역이 동일한 시도.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보낸다. 되겠죠? 타 지역은 뭐라고요? 동일 지역을 제외했다. 그럼 대구에서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 되겠죠? 제주는 특별히 뭐합니까? 제주 요금 적용.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쉽게 생각해봐. 2kg짜리 XYG 합이 60cm 이하. 근데 이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조만한 요런 조만한 박스 하나 되겠죠? 요거를 이제 대구에서 대구로 보낸다. 그럼 얼마? 4,000원. 그냥 퀵 서비스 보내는 게 맞다니까? 그죠? 그냥 퀵은 그냥 둘둘 말아서 좀 보내주잖아. 근데 우체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체국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야? 믿을 수가 있죠. 왜? 국가기관이니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사이즈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우체국 택배도 어차피 소포죠. 몇 킬로그램? 30kg. XYG의 합이 얼마? 160cm. 어느 한 부분이라도 1m 넘으면 안 되고요. 되겠죠? 다음 우체국 택배 보내실 때 뭐 한다고요? 킬로그램 중량이라든가 XYG가 어느 한 부분만 초과돼도 여러분들 초과된 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되겠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할인율. 디스카운트. 창구 접수. 요금 증납. 그 자리에서 납부. 되겠습니까? 이러면 뭐 한다고? 2개 이상 보내면 10%. 후납은 뭐야? 보통 도착하면 돈 받는 거죠. 요건 얼마? 50개 이상 보내야 10%. 당연히 증납이 할인율이 높죠. 왜? 자기들 우체국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잖아. 만약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우편물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발송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수치 거부를 할 수 있겠지. 그럴 경우는 또 이제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때 할인율이 높다? 증납했을 때 할인율이 높다는 거. 되겠죠? 다음에 뭐다?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뭐밖에 안 된다? 증납밖에 안 돼. 혼합이 안 돼. 되겠죠?
다음에 밑에 내가 만약 쇼핑몰을 한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쇼핑몰 하면서 월 발송 물량 당연히 50개는 넘겠죠. 월 발송 물량. 그럼 뭐 한다고? 우체국과 별도 계약 요금. 저렴하게 가능하다. 몇 개 이상? 월 50개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요즘 인터넷 홈쇼핑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택배 받아보면 우체국 택배는 거의 많이 안 오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택배 물건 받아보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이 오는 케이스는 막 10개 중에 많아야 한두 개? 뭐 나머지는 뭐 한진택배, 뭐 CJ, 대한통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택배사들을 많이 이용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 택배가 다른 택배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 요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가르쳤던 애인데 이제 쇼핑몰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택배 이거 물어보니까 우체국 택배가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다른 택배를 또 이용한다면서. 요금도 좀 비싸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요금은 좀 비싼 편이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된다? 조금 가격을 낮춰주면 어떻게 된다? 사실 좀 많이 팔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에 나오지. 제한. 아까 전에 똑같습니다. 30kg, 3변의 합 160, 한 변이 1m 넘으면 안 돼. 되겠죠? 다음 포장 불량, 부패, 파손 우려 안 돼. 다음 얼마? 300만 원 이상의 고가.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보험 들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보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 비싼 물건 사고 팔 때는 발송인이 반드시 뭡니까? 그 물건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럼 보험 가액만큼 어떻게 된다? 우리가 혹시라도 물건을 훼손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뭐한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다음 나오죠.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아까 전에 소포는 현금은 못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통화는 못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못 보내는 거죠. 어차피 우체국 택배도 어디 속하는 거니까? 소포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한 얘기고. 다음 나옵니다. 손해배상. 파손 분실 최대 얼마? 50만원까지. 다음 밑에 나오지? 안심소포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 그랬지? 얼마까지? 300만원. 300만원 이상 되는 물건은 택배나 소포로 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 보험 넣어봤자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야? 300이지. 이건 지가 직접 갖고 가는 수밖에 없죠. 되겠죠?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30kg XYZ 합이 160 한 변에 1m 넘으면 안 된다. 일단 권해형 숙지 하시고요. 어차피 우체국 택배도 방문 접수 소포기 때문에 아까 소포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별 차이 없어요. 다음에 그 안심소포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 맥시멈 한도가 얼마라고? 300만원까지. 되겠죠? 일반적인 건 얼마? 50만원까지. 되겠죠? 자, 다음에 이게 또 뭔가? 전자우편. 다른 말로 뭡니까? 이 그린 우편. 이 전자 붙으니까, 이자 붙으니까 뭐 인터넷이 그 정보통신 매체가 관련된다는 느낌은 팍 오시죠? 자, 나오잖아 밑에. 자, 근데 좀 옛날 표현이죠. 편지 내용문과 주소록을 디스켓에 담아 우체국에 접수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접수하면 우체국에서 대신 해준단 말이야. 내용물 출력을 포함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뭘 많이 합니까? DM 발송 많이 하죠. DM. 이제 판촉물. 근데 우리가 그 일일이 뭐합니까? 쳐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봉투 넣어가지고 위에 라벨지 붙여가지고 주소 쳐가지고 이래 작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편지는 이 편지, 다음 보낼 사람은 여기 딱 주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출력해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다 뭐 해준다? 붙여준다. 편리하죠?
나오잖아. 편지, 안내문, 뒤에 우편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작 전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용해놓은 게 어떻게 된다? 괜찮죠? 만약에 뭐 전담 직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 괜히 사람들이 여기 막 붙어가지고 뭐 시간 낭비, 돈 낭비할 바에 뭐합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죠. 자, 나오죠? 우체국 접수. 디스켓. 뭐 요즘은 디스켓 말고 뭐 CD-롬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겠죠? 아니면 이제 요즘 뭘로 한다? 인터넷 접수하면 되죠? 그냥 첨부 파일로 올려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 종류. 봉합식 전자우편. 소형 봉투와 대형 봉투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자, 나오잖아. 작성된 편지 내용이 봉투 속에 담겨 배달된다. 편지 내용을 뭐 한글이나 뭐 윈도우 텍스트나 MS 워드, 엑셀 등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전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이걸로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이외의 양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작업을 못 할 수가 있겠지.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한글하고 엑셀이니까 그게 무리 없을 거고. 다음에 나오죠. 고객이 원하는 인쇄물을 동봉한다. 그 경우는 뭐 소형 봉투는 최대 몇 장? 6장. 그러니까 내용물 포함 6장이죠. 그러니까 편지만 넣는 게 아니고 광고지 같은 것도 같이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되겠죠? 다음 대형 봉투는 몇 장? 최대 20장. 내용물 포함. 제본은 책이야, 책. 제본된 인쇄물은 몇 매? 30매. 근데 이게 20kg가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추가 요금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걸 어디서 많이 쓰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대구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뭐 대구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아파트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 이제 팔려고, 분양 사무실 이런 데서 뭐합니까? DM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요걸 이제 이게 주의 깊게 보니까, 이제 요런 게 요런 서비스예요. 주소하고, 안에 들어갈 내용물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뭐 광고지 같은 거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넣어주는 거. 그거 혼자서 손으로 다 적고 있고, 그럴 바에야 우체국에 맡기는 게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저렴하단 말이죠. 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접착식 전자우편. 나오죠? 한 장의 종이에 편지 내용과 주소가 동시에 인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뒷면에는 내용 적고 앞면에는 주소 적어가지고 쏙쏙쏙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딱 접어버리면 내용물 안 보이게 밖에만 딱 어떻게 된다? 주소 딱 드러나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뭐에, 고지서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오죠, 고지서. 그죠? 자, 나오잖아. 뭐, 다양한 글꼴, 표 작성, 그림, 뭐, OLE 개체삽입, 뭐, 이게, 그림 같은 거 넣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다음 나오잖아. 우편 내용을 뭐라고? 2페이지, 앞뒷면 이대로 작성해서. 딱 붙여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접착식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죠. 왜? 한 장으로 끝나니까. 한 장으로 끝나니까. 되겠죠? 다음 나오잖아. 그림 엽서 전자우편. 뭘로? 엽서 형태로 보내는 거. 이건 뭘 할 때? 단순 알림. 몇 월 며칠 날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다음 달에 우리가 돌잔치 합니다. 뭐 구구절절에 쓸 거 없잖아. 이거는 이제 뭘로? 엽서로 보내는 게 제일 서로가 간단하단 말이죠. 엽서 한 장. 한글 몇 자? 250자. 뭐 새해 인사용, 등산 모임용, 동창회용. 뭐 6장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더 늘었을 수도 있으니까 추록 나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 그린 전자우편 이게 뭔가? 우체국에서 뭐 한다고? 우리가 일일이 노가다 뛰고 해야 될 걸 어떻게 된다? 우체국에서 대신해 가지고 그러니까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건 아니고 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된다고? 대신 뭐 출력해서 담아서 대신 붙여주겠다. 간략하게 이제 뭡니까? 간소화 시켜주는 서비스죠. 되겠죠? 다음에 밑에 뭐 이용요금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요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뭡니까? 경조카드. 여러분들 경조사라고 들어보셨죠? 경조사라고. 좋은 일이 있고 뭐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노? 그 사람들한테 이제 카드 보내서 어떻게 된다? 본인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 경조카드가 있죠. 되겠죠? 나오죠? 개인 사정으로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한들 고객들을 대신 품격 높은 경조 이사장을 우체국이 직접 전달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앞에서 배웠잖아. 우편환. 우편환. 이거 뭐 필요합니까? 그냥 돈으로 보내주면 되죠. 이게 최고지. 자, 나오죠? 직접 우체국 창구에서 여러분들이 접수하셔도 되고, 뭐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뭐합니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경조카드 플러스 뭐라고? 다양한 상품권을 20만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경조카드, 이게 돈만 보내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된다? 돈만 밝히는 인간,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뭐야? 경조카드 쓰면서 거기에 상품권 같이 보내준다. 상당히 좋아하겠죠? 이? 되겠죠? 다음 나오잖아. 직접 메시지를 우리가 작성 안 해도 뭐가 된다고요? 결혼, 돌잔치, 졸업에도 뭡니까? 메시지를 우체국이 인쇄해서 준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 다 적잖아요. 이렇게. 뭐, 온 사람들 이제 이름 적고. 보통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원체 발달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적어 놓으면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발인하고 난 뒤에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탈상하고 난 뒤에 이렇게 요즘에는 원래는 옛날에 장례식 하면요. 왔는 사람들 또 다 다시 찾아다니죠. 아유, 뭐. 아니면 다시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고, 고맙습니다. 뭐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뭘로 대신합니까? 문자 메시지. 아유, 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송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뭐 앞으로 뭐,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꼭 이렇게 뭐,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문자 메시지. 근데 저도 이제 장례식 가가지고 적으라 하면 적으면 그런 게 날라오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받으면, 아이씨, 말 놓고 보냈노? 이게 좀 이렇게 좀 성의가 없다고 봐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런 건 좀 보수적이에요.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장례를 치렀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내가 반대로 이런 경조카드 보내서 어떻게 되노? 이게 돈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또 이게 장례식 참석했던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받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된다? 성의도 느껴지고.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없겠지. 사람이 여러 번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되게 우체국에서 어떻게 된다? 머리를 잘 쓴 거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 근데 이것도 아직도 제대로 하는 집은요, 일일이 다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내더라고. 저 얼마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례식 갔다 왔는데 뭐 며칠 뒤에 편지가 왔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이용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편지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장례식 그러니까 주소도 적으라 하더라고. 뭐 귀찮게 주소 적어가면서 적어놨는데 편지를 다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선은 쓴 건 아니고 출력해가지고 밑에 이제 이름만 적어놨는데 문자 메시지 받는 것보다는 그거 받는 게 어떻게 된다고 훨씬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우체국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서비스를 좀 이제 꼬셔 팔아먹어야지. 어차피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서비스 많이 팔아야지 돈 많이 법니다. 승진도 빨리 되고요. 다음에 나오잖아. 와, 예약 서비스도 되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13개월 이내도 가능. 멋지네. 다음에 경조카드 발송 대상을 입력해두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념일에 카드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꼭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생일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보내준단 말이죠.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우체국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근무하실 때 되면 다 뭐 할 거니까 책에 다 써 있을 거니까 이런 거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체국 쇼핑. 우체국이 별걸 다 하죠. 별걸 다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우체국도 아무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사업체지만 돈이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무리 예산 지원 받더라도 이거 눈치가 보이잖아. 돈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우체국 쇼핑. 자, 우체국 특산품. 요거는 이제 주로 뭡니까? 농어촌 대상. 이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국가 정책이라 보시면 되죠. 농어촌 지역의 특산품을 우체국 망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야? 우리나라 뭐 당연히 관공서 중에서도 대한민국 전체에 거쳐서 가장 넓게 포진하고 있는 조직체가 어디야? 우체국이죠.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에도 다 있잖아요. 농어촌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영덕 대게. 그럼 영덕에 우체국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영덕 대게 그 잡는 사람이 등록을 해. 특산품 판매 업체로. 그러면 이제 그 영덕 대게를 영덕 우체국에 보내면 영덕 우체국에서 대구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넓은 우체국 그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된다고 만들어 놓은 거.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이죠. 농어촌. 농어촌. 도시는 안 그래도 먹고 살고요. 자, 나오잖아. 서비스 이용. 저 여러분들 창구 가시면 이거 있습니다. 우체국 이거 있습니다. 카탈로그. 자, 구입 시청서 작성하시고 상품 대금과 함께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면 며칠 뒤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요즘은 누가 합니까? 뭐 하면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홈쇼핑 많이 해보시죠. 다음 뭐도 가능합니까?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되겠지? 다음 나오잖아. 모든 상품은 전국 배달. 왜? 우체국의 통신망이 전국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다음 나오죠. 며칠? 2, 3일. 명절, 지금 같은 추석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좀 늦어지겠죠. 되겠나? 자, 그러면서 밑에 나오죠. 우체국 특산품 상품수. 당연히 안 내오셔도 됩니다. 되겠죠? 근데 이런 특산품 중에서도 괜찮은 거는요, 또 보내주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축산품, 한우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산품 이런 거, 전복 이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체국 쇼핑, 우체국 쇼핑. 자, 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체국 꽃배달.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꽃배달. 그러니까 우체국 서비스가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이윤 추구를 활발하게 하는 업종이 우체국이에요.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뭐 이렇게 뭐 행정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이렇게 업무 자체가 좀 따분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체국 업무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우체국 내 시설도 되게 좋죠. 왜? 고객을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업무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액티브하죠. 그나마 좀 덜 지루하겠죠. 어? 꽃배달, 꽃배달 서비스. 자, 꽃배달. 역시 이제 뭡니까? 전국 3,000여 우체국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이용과, 다음 나오잖아. 화훼농가. 역시 이것도 이제 뭐야? 공익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야. 아까 전에 우체국 쇼핑도 뭐야?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 공익적인 성격이 있죠. 우체국 꽃배달도 단순히 돈 벌겠다가 아니고 뭐야? 화훼농가를 살리겠다는 공익적인 취지가 있단 말이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잖아. 우체국이나 인터넷에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 원하는 장소로 신속 정확하게 배달을 해준다. 되겠죠? 다음 서비스 이용 안내는 아까 전에 했던 인터넷 쇼핑하고 다른 거 없으니까, 인터넷 우체국하고 다른 거 없으니까 요건 재밌는 게 이제 뭐야? 원하는 배달 3시간 이전에 주문하면 된다는 거. 그만큼 빨리 간다는 말입니다. 빨리. 그래서 뭐 영 급한데 꽃을 못 보낸다. 그럼 여기다 이용하면 어떻게 돼? 또 편리하게 보낼 수 있겠죠. 다음에 나오죠. 서비스 배상제도.
꽃은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다고? 확실하게 AS를 해준단 말이죠. 전액 환불.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배달하지 못했다. 배달 하루 전 주문을 취소했다. 상품 훼손, 꽃송의 양이 부족한 경우 뭐라고? 전액 환불. 다음 뭐라고요? 상품 교환. 마음에 안 든다. 훼손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교환도 해주고요. 다음 뭐라고? 일부 환불. 신청인의 주소 오기, 고객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한 거야. 혹은 수취 거부, 수취 거부. 꽃은 수취 거부해버리면 시들어버리면 끝이죠. 되겠니? 그때는 뭐 한다고? 공급업체는 30%, 화분에 대해서는 얼마? 꽃은 30%, 화분은 얼마? 50%. 되겠습니까? 그나마 어떻게 돼? 혹시라도 잘못 보내거나 그래도 30%는 받을 수 있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또 배상제도도 있고요. 다음 상품 종류. 좋네. 꽃다발, 꽃바구니, 사방화, 꽃상자, 백송이, 장미상자. 우리 여학생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돌라 그러지. 그죠? 돈으로 받으면 더 좋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뭐 관엽신물, 서양란, 동양란, 축하화환, 다음 근조화환. 근데 근조화환을 우체국 꽃배달로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 3시간 이전에 전화해야 되잖아. 뭐 그렇게 가지고 보낼 거의 없죠. 그래서 장례식 가보면 대부분 근조화환은 우체국에서 온 건 거의 없죠. 자, 뭐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우체국 장터. 우체국 장터. 이거는 C2C입니다.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야.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시켜주는 게 뭡니까? 우체국 장터. 근데 거의 이용을 안 하죠. 왜? 이거 말고 당장 뭐가 있니? 옥션 있죠, G마켓 있죠, 인터파크 있죠. 이런 게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죠. 되겠죠? 자, 나오잖아. 불특정 판매자가 상품을 자유롭게 등록, 구매자가 대금을 결제하면 우체국이 상품 배달 및 결제 대금을 보호해주는 에스크로 기반의 개인 간 거래, C2C, 오픈마켓.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신 친구들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왜? 이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되겠습니까? 자, 취급 상품, 뭐 매매 부적합 상품,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 빼고는 다 됩니다. 옥션에서 파는 건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뭐는 안 돼요? 우체국 특산품 여기서 못 팝니다. 그건 당연히 우체국 특산품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되겠죠? 다음 특산품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 상품도 못 팝니다. 왜? 우체국 내에서 경제할 거 없잖아. 되겠죠? 다음 뭐 신청 절차, 판매자 등록부터 하시고요. 상품 등록하시고 상품 승인 나면 사이트 띄워가지고 어떻게 된다? 팔면 돼요. 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가능하고요. 자, 상품 승인 제외, 허위 과대 광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문구 게재, 계좌 정보는 직거래 유도 문구. 이거 당연히 다 안 되는 거죠. 다음 뭐라고요? 인터넷상 매매 부족한 상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우체국 장터. 근데 거의 뭐합니까? 실시되고 있지 않죠. 아니, 실시는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거 좀 어렵다는 거. 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고? 노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안 팔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팔려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물건을 올리질 않는단 말이죠.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B2B. B2B는 뭐의 약자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이거 뭐 아는 거? 기업 간 물품 거래. C2C는 개인 간 물품 거래. 커스터머. B2B는 비즈니스. 기업 간 거래를 B2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오죠? 우체국 B2B에 등록된 회원사만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간 물품 거래 서비스. 구매 회원사가 주문 상품을 납부받은 후 검수 단계 이후에 결제를 하는 후결제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이게 뭐라? 우체국 B2B.
자, 뭐를 판다? 친환경, 장애인 생산품 등 법적 의무 구매 상품 및 다양한 판촉료.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띠고 있다 보시면 되죠. 상품 신청 절차, 우리 아까 전에 했던 B2B랑 같으니까, C2C랑 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등록 자격도 어떻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상품 승인 제외 상황, 표시 광고, 제도, 유통 절차, 법규 위반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대형 가전 판촉물,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못 쓰죠. 이건 대형 가전 같은 뭐 삼성, LG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익성이 없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우체국 특산물, 그 동일 브랜드 동종상품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 뭐라고? 경쟁력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우체국 B2B도 이렇게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해요. 왜냐? 다른 업체들이 많으니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뭡니까? 나만의 우표. 이거 아주 상당히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뭡니까? 그 경쟁력 있는 서비스. 그나마 요즘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말 그대로 내 거를 찾죠.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이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이라 보시면 되죠. 저도 이거는 돌잔치 때 이거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 선물할 때 이걸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잖아. 나만의 우표. 개인 사진, 기업 로고, 광고,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신청받아 우표 인쇄 시 비워놓은 옆에 컬러 복사 또는 인쇄,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IT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우표. 그러니까 나만의 우표야. 말 그대로 나만의 우표. 나만의 우표. 내 얼굴 넣어서 우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많잖아. 뭐 뽀로로 우표 이런 것도 있고요. 캐릭터 같은 거 넣어서도 어떻게 된다? 우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나만의 우표. 되겠죠? 그냥 경쟁력 있는 상품이야. 자, 그래서 우표 구성 보면 일체형이 있고요. 일체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지금 프로젝터를 띄우면 제가 이게 일체형이 뭔가 그러면 한 가지 디자인으로 하는 게 일체형이고요. 조합형은 뭐 디자인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넣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조합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미지 검색 들어가시면 나만의 우표 치시면 뭐 다양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뒤쪽에 보면 여기 나오죠. 뭐 일체형, 파란 액자, 은비 270, 뭐 기본형, 이거를 뭐 다 어떻게 된다고 이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판매 가격도 나오죠. 뭐 일체형 270원, 일체형 250원, 조합형 250원 뭐 이런 거,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우표가 뭐란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만의 우표가 뭐란 것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0쪽에 이용 방법 보시면 전국 우체국에서 어떻게 된다? 취급을 하는데, 뭐 별정 우체국, 우편 취급국. 아까 전에 이제 별정 우체국, 우편 취급국이란 거는 정식 우체국은 아니고 별도로 뭐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도 뭐는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 우표는 신청할 수 있다. 되겠죠? 사진 파일을 갖고 가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뒷면에 뭘 적는다? 이름 연락처 적고 사진 일부 장면만을 편집할 경우에는 사진에 정확히 사용 범위를 표시해준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요즘에는 뭐 뭘로 하면 됩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되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합니까? 나만의 우표 서비스. 이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일 확실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이거는 뭐 회원가입 안 해도 되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만의 우표 서비스에서 편집 과정까지 했다네. 파일은 뭐라고? JPG나 BMP 파일로 편집이 가능하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다음 뭐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이때는 뭘 이용한다?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자료 사용권 및 이용 제한.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당연히 말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죠. 되겠죠? 단 신청인이 뭘 받았다고?
저작물 사용 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한 제출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약관에 서명을 했다. 이 경우는 뭐 한다고? 사용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체국에서는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겠단 말이죠.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서명과는 별도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사용 허가서를 제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사진이라든가 저작물을 마음대로 갖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요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우체국도 뭐합니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뭐합니까? 접수 거절 상황도 있네요. 이건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디귿 봐봐, 디귿. 선거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 이게 왜 특별히 선거법이 나왔겠습니까? 우표에다가 후보자들이 본인의 이미지를 실어가지고 뿌리게 되면 이게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번에 그 서울 박원순 시장이 뭡니까? 버스 이런데 지하철 이런데 그 무상급식 그거 해달라고 정부에 광고 실은 것까지도 선거법 논란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또 선거법 이런 거는 사람 얼굴, 후보자 이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아예 논란될 것 같으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판매 가격은 됐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국내 특급 우편.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요거 수수료는 제가 그거 나눠드렸었죠. 근데 요거 일단 붙여 놓으시고 제가 추록 나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제 요 아웃라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요거 갖고 정리를 좀 합시다. 제가 아까 붙여놓은 거는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취급 수수료가 틀려서 제가 붙여드린 거지 취급 수수료를 다 외우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나오죠. 특급, 익스프레스 빨리 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나오죠.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 취급지역 상호 간의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빨라 약속된 시간 내에 신속 정확 안전 특급 사람 빨리 가는 거야. 자, 나오죠. 이용 조건 우체국에 접수하시거나 콜센터 전화하십니다. 역시 몇 킬로? 30km. 취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전, 대전 등 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특별시, 광역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거점 도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배달 기한은 봐둘까요? 당일 특급. 당일은 그 당일 나가는 거죠. 몇 시까지? 밤 8시까지. 이길 오전 특급. 그 다음날 오전이니까 몇 시? 오전 12시까지. 되겠죠? 다음 이길 특급이 뭐야? 접수 이길까지 배달.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무조건 간단 말이지. 그 다음날까지. 되겠죠? 그런데 나오죠. 이길 배달이 곤란한 지역은 배달 추가 일수를 가산한다. 도서 상간 지역은 아무리 오늘 붙여도 내일 못 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된다? 비배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체국 택배가 경쟁력이 없는 게 이것 때문이죠. 다른 민간 택배는 어떻게 됩니까? 바쁘면 일요일도 옵니다. 일요일도 택배 아저씨들 물건 운송하러 오죠. 배달하러 오죠. 근데 우체국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물량이 많이 밀렸을 경우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배달이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일요일은 빼도 토요일까지는 배달이 돼야 되는데 토요일 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도 뭐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날 배달합시다 이랬다가는 뭐 안 되겠죠. 자, 이쪽은 우체국 상품들 여러분들 어차피 우체국에 근무하시게 되면 이런 상품을 파셔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아까 전에 뭐 요금 체계라든가 뭐 사이즈 이런 거 밀리미터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 소포 이런 거 있잖아. 30kg 이내 XYZ 합 160 1m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저희 눈에 보이는 사이즈만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뭐 C2C나 B2B가 팔리지도 않잖아요. 잘 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우체국에서 좀 미는 게 뭐야? 나만의 우편화. 아까 전에 뭐 있었습니까? 꼭 배달 서비스. 다음 뭐죠? 뭡니까? 아까 전에 또 했던 거. 특급 우편 서비스. 이게 우체국 주력 상품 위주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2장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295쪽에 94번까지는 이제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차피 문제가 나와 있는 거는 어차피 계리직 시험 문제는요, 이게 무슨 자료 분석이라든가 해석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다른 공무원 교과 시험은, 과목 시험은 자료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법의 내용이고 이게 무슨 자료고 이걸 분석해서 이론이나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우체국 계리직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봐도 그냥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게 끝이잖아요. 혹은 틀린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암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만의 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럼 나만의 우표가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무턱대고 외우면 재미도 없고 금방 지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요금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굵직굵직한 거, 예외적인 케이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시험장 가면 어지간하게 문제 다 풉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들도 전반적인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왔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굵직굵직하게 물어보는 시험이지 막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밀리미터인지 요금 얼마인지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야, 우정사업본부장 찾아가서 니 외우는가 물어봐. 외우는가 못 외우지. 걔들도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 되겠죠? 너무 이렇게 막 외우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다음에 32쪽에 보면 이제 우편 물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말 그대로 물류란 게 뭡니까? 옮기는 과정입니다. 받아서 배달해 주는 거. 물류. 요 물류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이거 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뭐 조금만 쉬었다가 8시에 시작을 해서 오늘 요까지는 되지 싶습니다. 우편 물류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4장의 국제우편 서비스. 요것도 이제 제가 앞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갔었는데, 이런 거 뭐 만국우편연합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 그런 단체들, 국제 우편 단체들 성격도 조금씩은 어떻게 된다, 정리는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조금 쉬었다가 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